안녕하세요. 오늘 읽을 작품은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입니다. 영원한 회귀란 신비로운 사상이고 니체는 이것으로 많은 철학자를 곤경에 빠뜨렸다. 우리가 이미 겪었던 것이 어느 날 그대로 반복될 것이고 이 반복 또한 무한히 반복된다고 생각하면 이 우스꽝스러운 신화가 뜻하는 건 무엇일까? 영원한 회귀의 신화는 부정의 논법을 통해 한 번 사라지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인생이란 하나의 그림자 같은 것이라고, 그래서 그 인생은 아무런 무게도 없고 처음부터 죽은 것이나 다름없어서 인간이 아무리 잔혹하고 아무리 아름답게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그 잔혹과 아름다움이란 것조차도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14세기 아프리카의 두 왕국 사이에 벌어진 전쟁의 와중에 30만 명의 흑인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처참하게 죽어갔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인생의 잔혹함이나 아름다움 따위는 전혀 염두에 둘 필요가 없는 셈이 된다. 이 전쟁이 영원한 회귀를 통해 셀 수 없을 만큼 반복된다면 14세기 아프리카의 두 왕국 사이에 벌어졌던 전쟁에서 뭔가 달라질 수 있을까? 그렇다. 그 전쟁은 우뚝 솟아올라 영속되는 하나의 덩어리로 변할 것이고 도저히 치유될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다. 프랑스 혁명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프랑스 역사는 로베스피에르에 대한 자부심도 덜 가질 것이다. 그런데 역사는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에 대해 이야기하니 피투성이의 세월조차도 그저 말뿐 새털보다 가벼운 이론과 토론에 불과해서 누구에게도 겁을 주지 못한다. 역사 속에 단 한 번 등장하는 로베스피에르와 영원히 재등장하여 프랑스 사람의 머리를 자를 로베스피에르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영원한 회귀라는 사상은 세상사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보지 않게 해주는 시점을 일컫는 것이라고 해두자. 다시 말해 세상사는 그것이 지닌 순간성이란 정상참작을 배제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나타난다. 사실 이 정상참작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심판도 내릴 수 없었다. 순간적인 것을 비난할 수 있을까? 지는 해를 받아 오렌지빛으로 변한 구름은 모든 것을 향수의 매력으로 빛나게 한다. 단두대조차도. 얼마 전 나는 기막힌 감정의 불꽃에 사로잡혔다. 히틀러에 관한 책을 뒤적이다 몇 장의 사진을 보고 감격했다. 그것이 내 어린 시절을 떠오르게 했기 때문이다. 나는 어린 시절을 전쟁통에서 보냈다. 내 가족 중 몇몇 사람은 나치의 수용소에서 죽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이 되돌아갈 수 없는 내 인생의 한 시절,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 시절을 떠오르게 해주었던 건 히틀러의 사진에 비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러한 히틀러와의 화해는 영원한 회귀란 없다는 데에 근거한 세계에 고유하게 존재하는 심각한 도덕적 변태를 보여준다. 왜냐하면 이런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처음부터 용서되며 따라서 모든 것이 냉소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의 매 순간이 무한한 횟수로 반복되어야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듯 영원성에 못 박힌 꼴이 된다. 이런 발상은 끔찍하다. 영원한 회귀의 세상에서는 몸짓 하나하나가 견딜 수 없는 책임의 짐을 떠맡는다. 바로 그 때문에 니체는 영원 회귀의 사상은 가장 무거운 짐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영원한 회귀가 가장 무거운 짐이라면 이것을 배경으로 거느린 우리의 삶은 찬란한 가벼움 속에서 그 자태를 드러낸다. 그러나 묵직함은 진정 끔찍한 것이고 가벼움은 아름다운 것일까? 가장 무거운 짐이 우리를 짓누르고 허리를 휘게 만들어 땅바닥에 깔아 눕힌다. 그런데 유사일의 모든 연예시에서 여자는 남자 육체의 하중을 받기를 갈망했다. 따라서 무거운 짐은 동시에 가장 격렬한 생명의 완성에 대한 이미지가 되기도 한다.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우리 삶이 지상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의 삶은 보다 생생하고 진실해진다. 반면에 짐이 완전히 없다면 인간 존재는 공기보다 가벼워지고 날아가 버려 지상적 존재로부터 멀어진 인간은 기껏해야 반쯤만 생생하고 그의 움직임은 자유롭다 못해 무의미해지고 만다. 그렇다면 무엇을 택할까? 묵직함 아니면 가벼움? 이것이 기원전 6세기 파르메니데스가 제기했던 문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세상은 빛, 어둠, 뜨거운 것, 찬 것, 존재, 비존재와 같은 반대되는 것의 쌍으로 양분되어 있다. 그는 이 모순의 한 극단은 긍정적이고 다른 쪽은 부정적이라 생각했다. 긍정과 부정의 극단적 양분이 유치할 정도로 안이해 보일 수도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예외이다. 무엇이 긍정적인가? 묵직한 것인가? 혹은 가벼운 것인가? 파르메니데스는 이렇게 답했다. 가벼운 것이 긍정적이고 무거운 것이 부정적이라고. 그의 말이 맞을까? 이것이 문제다. 오직 한 가지만은 분명하다. 모든 모순 중에서 무거운 것, 가벼운 것의 모순이 가장 신비롭고 가장 미묘한 모순이다. 나는 수년 전부터 토마스를 생각했다. 그러나 그를 처음으로 분명하게 파악한 것은 바로 이런 생각들 덕분이었다. 나는 앞마당 건너편 건물 벽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아파트 창가에 서 있던 그를 보았다. 그는 무엇을 해야만 할지 모른 채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그는 3주 전쯤 보헤미아의 한 작은 마을에서 테레사를 만났다. 그들은 1시간 남짓 함께 있었다. 그녀는 그를 역까지 배웅하고 그가 열차에 오르는 순간까지 함께 기다려 주었다. 열흘 후 그녀는 그를 만나러 프라하에 왔다. 그들은 그날로 동침했다. 그날 밤 그녀는 몸이 펄펄 끓었고 그의 집에서 일주일 내내 독감에 시달렸다. 그는 그녀에 대해서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무어라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을 느꼈다. 그녀는 마치 송진으로 방수된 바구니에 넣어져 강물에 버려졌다가 그의 침대 머리맡에서 건져 올린 아이처럼 보였다. 그녀는 그의 집에서
일주일간 머무른 뒤 몸이 회복되자 프라하에서 200km 떨어진 그녀가 살던 도시로 돌아갔다. 내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순간, 그리고 내가 토마스의 삶의 열쇠가 되는 순간을 보았던 건 바로 그곳이었다. 그는 건너편 건물의 벽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에게 프라하로 와서 살림을 차리자고 제안해야 할까? 그는 뒷감당이 두려웠다. 지금 그녀를 자기 집에 불러들인다면 그녀는 자신의 온 생애를 그에게 바치려 들 것이다. 아니면 그녀를 포기해야만 할까? 그럴 경우 테레사는 촌구석 술집의 종업원으로 살 것이며 그는 다시 그녀를 만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그녀가 찾아오길 바라는 것일까? 아닐까? 그는 건너편 벽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앞마당을 멍하니 바라보며 답을 찾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리고 변함없이 소파에 누운 이 여자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는 과거 그의 삶에 등장했던 어떤 여자와도 닮지 않았다. 그녀는 애인도 부인도 아니었다. 그녀는 송진으로 방수된 바구니에서 꺼내 그의 침대 머리맡에 내려놓은 아기였다. 그녀는 잠들어 있었다. 그는 그녀 곁에 무릎을 꿇었다. 열에 들뜬 그녀의 호흡이 가빠졌고 희미한 신음마저 들렸다. 그는 그녀의 뺨에 얼굴을 부비며 잠에 빠진 그녀에게 위로의 말을 속삭였다. 잠시 후 그녀의 호흡이 한결 고르게 변하더니 그녀 얼굴이 그의 뺨을 향해 무심코 다가오는 듯했다. 그녀의 입술에서 약간 텁텁한 신혈의 냄새가 느껴졌고 그는 마치 그녀 육체의 은밀함 속에 파묻고 싶다는 듯 그 냄새를 들이마셨다. 그 순간 그녀가 오래전부터 그의 몸속에 있어 왔고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상상을 했다. 불현듯 그녀가 죽고 나면 자신도 살아남지 못하리란 것이 너무도 당연한 진실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녀와 함께 죽기 위해 곁에 나란히 누웠다. 이러한 상상에 몰입하여 그는 그녀의 얼굴에 뺨을 대고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지금 그 순간을 떠올렸다. 그때 체험한 것이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었을까? 그런데 그것이 사랑이었을까? 그는 그녀 곁에서 죽고 싶다고 확신했으며 그 감정은 명백히 과장된 것이었다. 그때는 겨우 두 번째 만남인데 그것은 자기가 사랑의 부적격자임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에게 사랑의 희극을 연기하기 시작한 한 남자의 신경질적인 반응은 아니었을까? 동시에 그의 무의식은 너무도 비열한 나머지 이 희극을 위해서 자신의 삶에 동참할 만큼 격상될 기회라곤 거의 없는 촌구석의 불쌍한 종업원을 선택한 것이다. 그는 마당의 더러운 벽면을 바라보았고 그것이 신경증인지 사랑인지 가늠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진정한 남자라면 당장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이지만 머뭇거리면서 자기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 그녀가 죽으면 자기도 따라 죽으리라 확신하고 그가 여자 발치에 무릎을 꿇는 그 순간으로부터 모든 의미를 박탈하고 있는 자신을 책망했다. 그는 한없이 자책하다가 결국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사람이 무엇을 희구해야만 하는가를 안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하고 전생과 현생을 비교할 수도 없으며 현생과 비교하여 후생을 수정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테레사와 함께 사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혼자 사는 것이 나을까? 도무지 비교할 방법이 없으니 어느 쪽 결정이 좋을지 확인할 길도 없다. 모든 것이 일순간 난생 처음으로 준비도 없이 닥친 것이다. 마치 한 번도 리허설을 하지 않고 무대에 오른 배우처럼 토마스는 독일 속담을 되뇌었다. 한 번은 중요치 않다. 한 번뿐인 것은 전혀 없었던 것과 같다. 한 번만 산다는 것은 전혀 살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다.